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우증시, 오늘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 이 시간 출발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최대 강건은 CPI 9%를 넘어선 점, 그리고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가 이를 소화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일단 9.1%가 나오면서 지금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다음 FOMC에서, 그러니까 7월 FOMC에서 100bp 인상 가능성이 한 80%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했듯이 뭐 국제 유가의 상승을 또 제외한 CPI는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고 근원 CPI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을 이대로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 그래도 오늘 시장이 반등이 좀 안 했으면 하고 저녁에 네. 좀 빌고 왔는데 반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나올 때 물가지수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진짜 경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 주변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패드워치도 막 다들 대중적으로 다 얘기하고 보고, 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보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찾잖아요. 그럼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스마트해졌죠. 그래서 이제 방송 나오시는 분들도 데이터나 이런 거 약간 오차 있거나 잘못된 거 갖고 나오면 바로바로 들통이 나니까 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건 물가 지수 먼저 안 보고요. 고용 지표부터 먼저 볼게요. 고용, 예. 네.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용 지표인데 195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실업률 수치를 나타낸 거거든요. 너무 미치죠. 네. 실업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번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27만 했는데 30만 넘었잖아요. 그죠? 고용 지표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소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되게 뭐 경기 지표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고 물가가 9.1% 된 게 더 안 좋은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인데요. 이 고용 지표는 좀 후행성의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기업들이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고용을 좀 줄이게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ISM 제조업의 신규 주문은 벌써 줄어들었고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발표되는 2분기 기업의 실적 발표. 그렇죠. 저는 예상을 하자면 실적 발표는 괜찮은데 가이던스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3분기의 실적부터 충격이 오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이라고 나왔는데 피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네. 제가 반론을 하는가 하면 아, 반론이세요?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피크를 쳤다 하더라도 9.1이 가면 실질적으로 많이 빨리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까 고용 지표는 되게 좋은데 지금 소비가 안 되는 거는 물가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 소득이 감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페드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긴축을 하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드의 긴축 속도는 굉장히 강하고 아까 페드워치에서 100포인트 정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지금의 경기 침체 우려는 더 가속화될 수 있죠. 물가는 그렇죠. 좀 뜨게 떨어지고 고용이 좋다고 이게 버틸 수 있다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지만 실질 소득이 많이 안 올라가게 되면 소비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게 국채 금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네. 장중에 역전이 된 거는 한번 있어도 10년물하고 2년물이 연속해서 역전된 거 없었다고. 요즘 좀 역전이 계속 역전뿐만 되더라고요. 아니라요. 네. 제가 이거 처음 봤어요. 10년물하고 2년물 뒤에 0.21이 들어온 거 처음 봤어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수치인가요? 매번 역전이 되더라도 0.0하고 7, 0.08, 0.03인데 아. 0.02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원래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역전이 되면 그냥 경기 둔하다 그리고 라이트한 가벼운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위험한 건 10년물하고 3개월물 역전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헤비한 경기 침체가 들어오거든요. 아직 역전은 아니지만 아니죠. 좀 거의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국채 금리가 되게 흔들렸는데 10년물, 2년물, 3년물이 굉장히 독특한 변화가 나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해외 증시에서 IT 쪽에 버블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해소가 된 건 일단 1차에 대한 부분은 끝난 거죠. 근데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소비가 침체되는 형태,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가면 두 번째 뭐가 되냐면 레버리지하고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정대될 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상화폐라는 형태의 그런 그 자산으로 유동성이 다 빨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질적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회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게 발행해야 되는. 그래서 아마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예전에 아마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유상증자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해갖고 후발 업체를 못 따라오게끔 만들었던 그 네.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장주. 그럼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다 멈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2분기 빅테크 그리고 금융주의 실적을 보고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이던스를 꼭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작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일단 올해 4월 달부터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나스닥이 만선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계속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 4월 달부터. 그런데 제가 3주 전부터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죠. 3주 네. 전부터. 그런데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베어마켓 랠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2분기 실적 보고 다음 주쯤에 예. 지수를 좀 수정할 생각을 갖고 아, 왔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요건 제가 다음 주에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현재의 그런 물가 지수를 보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야, 심상치 않다. 정말 힘든 장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분기 실적 보고 다음 주에 오면 미국 지수에 대한 수정치를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말 베어마켓 랠리라도 나오나 싶으면 또 다시 시장을 끌어당기면서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고 방향성을 탐색하기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네. 때문인데 우리로서 보자면 환율도 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1,31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기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10원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인데 이 부분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환율을 당시 이제 원달러라고 해서 1,300원을 위에 올라와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보면 좀 단편적으로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인데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강하다는 거는 대부분 다 위기가 왔을 때 강한 거죠. 근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달러가 초강세일 때 엔화도 강세였고 스위스 프랑도 강세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달러만 강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는 약세고 스위스 프랑도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기 힘든 형태의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말 안 좋게 얘기하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와서 헤비한 상태로 와서 달러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이걸 좀 우리나라에 접근시켜서 좀 좋게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 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엔화나 스위스 프랑이 다 같이 약세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에 네. 대비해서 원화는 그나마 잘 견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의 형태에서 보면 달러 이외의 다른 자산을 찾기 힘들 정도로 경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은에서 50bp 이것도 네. 굉장히 오랜만에 했던 건데 처음이죠. 예.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한국과의 금리 역전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페드가 100포인트 인상해 보세요. 한은에. 인상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면 예. 한은이 더 급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머징 시장이 굉장히 악영향을 보이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회사채 시장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회사채를 발행했던 중기업 기업들이 최근에 회사채 발행하려고 그러니까 7% 8%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로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네. 지금은 은행 대출이 4%대에서 받을 수 있다 쳐. 나중에 계속 올라가고 예금 금리 올라가면 그 은행 금리도 7%대로 가면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채를 발행했던 회사들이 은행에 대출로 가고 그게 또 안 되면 자금 경색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실적 장세가 오면 정말 시장 마켓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 그리고 재무제표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 아니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종목 선별 잘해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막 얘기하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서 이거 얘기하다가는 정말 이거 자금 경색 오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국 시장에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히는데 종목이 급락할 수도 있는 거죠. 종목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내 수급 사항을 보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투자의 인버스 ETF 매수 누적. 네. 굉장히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왜 시장의 메이저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방으로 많이 배팅을 했는지. 그래갖고 제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름 단위로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 변화가 있는가를 제가 봤거든요. 요즘에 좀 변했네요. 근데 보세요. 6월 1일에서 6월 15일까지 3,900억하고 200억 샀는데 네. 6월 16일에서 30일까지 135억 샀죠. 근데 지금 7월 1일에서 7월 30일까지 900억 팔았으니까 거의 안 판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환율이 주식에 올라가니까 비해서는, 외국인들이 액션을 안 취하잖아요. 그 연기금이 액션 안 취하잖아요. 그러면 금융투자밖에 없는데 수급에서는 금융투자가 하방을 안 푼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독특한 얘기예요. 그리고 고객의 탁금이 안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금금리가 연말에만 5% 가고 회사채 괜찮은 회사채가 만약에 6, 7% 가면 누가 금융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지수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수가 더 떨어지고 올라가고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종목을 정말 선별 잘해야 된다. 네. 이상한 종목 갖고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괜찮은 종목들과 업황이 괜찮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요. 실적 좋은 종목을 쫙 올라갔다 팍 떨어지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후발업체들이 다 죽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빨리 옮겨놓지 않으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 좋고 물가지표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는 거 이거는 종목 선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예를 말씀. 들어서 지금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마켓시어가 뛰어난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같은 들어서. 것도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것들 볼 때 한번 보세요. 이번에 지수가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못 예. 올라온 종목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올라온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업종에 안 좋은 종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그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유증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시절에 유증하면 지수 급락하죠. 그러니까 CB나 BW는 발행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잖아요, 지금. 네. 문제가 원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CB나 BW가 발행이 안 되면 유증을 해야 되는데 유증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그런데 회사채 발행 안 되고 은행 대출을 했는데 그게 대출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쪽 섹터가 유동성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정말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들, 최소한 재무가 좋은 종목들,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견딜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나가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조 올라간다고 해서 막 타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술 특례로 버틸 수 있는 거는 있지만 이 작은 경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드리고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좀 준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